어머니, 이거 드세요. 손님들이 좀 남긴 건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릇 안에 담긴 것은 반쯤 뜯긴 닭다리 하나와 누군가 젓가락질한 흔적이 역력한 잡채, 그리고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와인잔 옆에 쌓인 빵 조각들이었습니다. 임금선은 그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곰탕솥에 불을 지피던 손, 거스름 돈을 세고 또 세며 아들 학비를 모았던 손, 그 손이 지금 남의 집 잔치상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춘천 시내 한복판 임금선 곰탕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아직 해도 뜨기 전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40평 남짓한 식당 안에서 임금선은 새벽 3시 반부터 뼈를 씻고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고 등은 오래 구부리고 일한 탓에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솥 안에서 우러나는 국물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삶을 꺾이지 않고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해, 아들 인우 하나 바라보며 이 솥단지를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인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된다. 강남 쪽에 법인 차려서 무역 쪽으로 크게 해보려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임금선은 솥 뚜껑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7억만. 딱 7억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끌어올게. 엄마 곰탕집 권리금이랑 건물이랑 다 합치면 되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우야, 이 가게는 네 아버지랑 같이 시작한 거야. 알아. 근데 엄마 나 이제 40이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거 오겠어. 아, 그리고 서연이가 춘천 집에 큰 방 하나 비워뒀으니까 엄마 오셔서 같이 살면 되잖아. 임금선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달 뒤 임금선 곰탕의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춘천 외곽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겉보기엔 번듯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에 아이비가 담장을 감고 올라갔고 현관 앞에는 외제차 한 대가 빛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선이 짐 가방 2개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자 최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고가의 홈웨어를 걸친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서 들어오세요. 로아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임금선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의 모든 결정을 옳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차를 내오고 인우는 퇴근길에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주말엔 넷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서연이 밥상을 차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임금선은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색이라는 것은 딱 한 달이 지나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러 내려갔더니 서연이 소파에 누운 채 리모컨을 돌리다 말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일찍 일어나셨으면 로아 등교 도시락 좀 싸주시겠어요?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임금선은 두말하지 않고 싸줬습니다. 며느리 몸이 안 좋다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연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임금선은 오전 6시에 일어나 로아 등교를 준비하고 아침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봐 와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으며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좀 싱거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좀 진하게 먹거든요. 임금선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좀 더 넣을게. 서연은 대답도 않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우는 그 옆에 앉아서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했어도 됐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딱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요구는 본격적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갈비찜으로 해주세요. 자기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니, 청소 좀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화장실 구석에 물때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로아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도 돼요? 저 친구 만나야 해서요. 임금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내가 좀 고생하면 된다. 그 생각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의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는데 하나같이 잘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서더니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손뼉을 한번 치더니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간단하게 파티 음식 좀 부탁해요. 샐러드랑 구이 종류로요. 과일도요.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임금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서서히 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티는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와인 잔이 비워지면 임금선이 채웠고 접시가 비면 임금선이 날랐습니다. 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임금선 쪽을 힐끗 보며 서연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야, 살림 도우미 쓰는 거야? 서연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희죽 웃었습니다. 뭐 비슷한 거지. 임금선의 귀에 그 말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기름 자국이 번진 접시들이 난무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뻐근한 듯 기지개를 켜더니 남은 음식들을 대충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뜨따만 닭다리, 젓가락 자국이 가득한 잡채, 손님들이 집어먹다 남긴 빵 조각들. 그것을 임금선 앞에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금선은 그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남의 입이 닿은 찌꺼기들. 부엌대기도 아니고 도우미도 아니고 이 집의 어머니인데. 서연은 이미 뒤돌아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선이 낮고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귀찮은 듯 고개를 반쯤 돌렸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어머니한테 드리는 밥상이야?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긴 거라고요.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요즘 세상에 음식 버리면 벌금도 나온다고요. 혹시 입맛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그냥 버릴게요. 임금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눈물은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눈치가 좀 있어야 집안이 편한데. 그 말이 등 뒤로 꽂혔습니다. 눈치. 나가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선은 찌꺼기가 담긴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7억을 쥐어주고 30년 솥단지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이 밥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그 빛이 임금선의 굳은 살 박인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세운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 돈으로 산 것이 이 찌꺼기 한 그릇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선은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곰탕집 시절의 몸이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향하는 곳은 새벽 골목의 식당 솥단지가 아니라 남의 집 부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들 집 부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 4대까지를 준비하고 로아에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엔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최서연은 그 어느 것 하나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요구는 날이 갈수록 촘촘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주세요. 자기가 회식 취소됐다고 집에서 먹고 싶다 해서요. 어머니, 로아 방 청소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아이 방은 특히 먼지 없게 해주셔야 해요. 어머니, 드실 거 드시고 어머니 설거지 그릇은 어머니가 직접 씻으시는 게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임금선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식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그 그릇을 씻는 것도 임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선 자신의 밥그릇만 따로 씻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 2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임금선 안에서 뭔가가 더 조용히 침잠해 갔습니다. 충격은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왔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뒤돌아 재료를 다듬던 임금선은 뭔가 이상한 낌새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펄펄 끓던 냄비 손잡이가 행주에 걸렸고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아! 끓는 물이 임금선의 오른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뜨거움이 피부를 타고 올라오는데 처음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초 뒤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임금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곰탕솥 앞에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화상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 달랐습니다. 팔 안쪽 살이 벌개지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흐르는 물에 대고 서 있는데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 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화상 입은 상처를 살짝 보더니 그래요? 저녁은 몇 시에 될 것 같아요? 임금선은 흐르는 물 아래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6시쯤. 네, 알겠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팔에 수건을 감은 채 2층 방으로 올라온 임금선은 거울을 봤습니다. 팔 안쪽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물집 몇 개가 잡혔고 만지자 소름 끼치게 쓰라렸습니다. 비상약통을 꺼냈는데 화상 연고가 없었습니다. 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화상 연고가 있으면 좀 줄 수 있을까? 아까 끓는 물이 좀 튀어서. 서연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화상이요? 어디요? 팔. 서연이 흘깃봤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흉터 생기면 좀 징그럽잖아요. 로아 앞에서 민소매 같은 건 좀 삼가주시고 긴 소매 입어주세요. 임금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흉터가 징그러울 수 있으니 긴 소매를 입으라고. 연고가 있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2글자. 임금선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밤이 깊어도 팔이 너무 쓰라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물집 하나가 터졌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진통제를 2알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났을 때 임금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팔을 감쌌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인우와 서연의 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임금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응급실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이 시간엔 버스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면 20분쯤 됐습니다. 임금선은 걸었습니다. 손수건 사이로 팔이 쿡쿡 쑤셨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임금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짧아졌다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임금선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몇몇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임금선 옆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낙상으로 손목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곁에는 딸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밤새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봐달라고 말할게. 괜찮아.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딜 가? 임금선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처치를 받고 붕대를 감는 동안 임금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인우야, 나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팔에 화상을 입어서 좀 불편하니까 와줄 수 있어? 짧은 침묵. 지금요? 사업 접대 중이에요. 중요하니까. 서연이한테 전화해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임금선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요? 응, 나 병원인데. 인우한테 전화하니까 너한테 하라고 해서. 서연의 목소리에서 잠이 덜 깬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겨우 잠들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응급실 같이 있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카오 택시 앱 있으시잖아요? 치료 다 받으시면 그거 불러서 오세요. 모르시면 유튜브 보시고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새벽 응급실. 붕대를 칭칭 감은 팔을 내려다보며 임금선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아까 그 할머니가 딸과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이 믹스커피를 뽑아다 드렸고 할머니가 나는 블랙이 좋은데 하자 딸이 엄마 밤에 블랙은 안 돼. 잠 못 자 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이 딱 지금 자기 마음 같았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퇴원 수속을 밟으며 나오는데
그 할머니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병원 입구에 아들, 딸, 사위까지 와 있었습니다. 차가 2대였습니다. 서로 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며 웃었고 결국 할머니가 딸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할머니 얼굴이 환했습니다. 임금선은 병원 입구에 서서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에서 카카오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느렸습니다. 유튜브를 보기에는 팔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타자도 어렵고. 임금선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붕대 감긴 팔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새벽에 이 병원 앞에 혼자 마침 응급환자가 입원하기 위해 타고 온 택시가 바로 앞에 왔습니다. 임금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을 곧게 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가 내리고 차 문을 열고 타면서 기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임금선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들의 집 주소였습니다. 기사가 출발했고 임금선은 창문을 봤습니다. 새벽빛이 스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로 춘천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임금선은 붕대 감긴 팔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형태는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로 임금선은 여전히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서연은 그 팔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인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아가 식탁에 앉다가 할머니 팔을 힐끗 봤습니다. 할머니, 팔 왜 그래? 임금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다쳤어. 괜찮아. 로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계란말이 먹고 싶어. 임금선은 붕대 감긴 팔로 계란을 깼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임금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임금선 씨 되시죠?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요. 임금선 씨 명의로 된 시골 땅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임금선은 잠깐 멈췄습니다. 시골 땅, 남편이 죽기 전에 사둔 것이었습니다. 인제 쪽 외딴 산자락 아래 논도 밭도 아닌 어중간한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나왔지만 워낙 쥐꼬리만 한 금액이라 그냥 내왔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까먹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요? 네. 사실 이번에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됐는데요. 그 노선이 임금선 씨 땅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됐거든요. 수용 보상이 들어오면 최소 20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20억이요? 네. 저희 쪽에서 미리 매입 의사 있는 곳이랑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혹시 지금 바로 결정 어려우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임금선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0억. 그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쓸모없던 땅이 20억이라니. 임금선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우에게 반은 물려줘야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머지 반은 내가 갖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 아직 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통화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선이 전화를 받던 시간 서연은 2층 계단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말고 멈춰서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20억.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 끝이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인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할 얘기 있어. 그날 밤 임금선이 2층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아래층 안방에서는 인우와 서연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소리가 복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20억이면 그냥 드릴 수 없잖아.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멀쩡하시잖아. 인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잘 생각해봐. 어머니가 저 땅 팔아서 어디다 쓸 것 같아? 우리한테 줄 것 같아? 아니면 당신 맘대로 쓸 것 같아?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 이 집 생활비도 다 우리가 대고 밥도 해드리고. 그런데 20억을 본인이 다 갖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 인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어머니 재산인데. 자기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어머니 요즘 병원 응급실도 혼자 가시잖아.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시고 가끔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도 봤잖아. 그거 치매 초기 증상이랑 똑같아.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치매? 법적으로 치매 진단받으면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든. 그럼 자식이 대신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 돌봐드려야 하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거잖아. 불효가 아니라 효도지. 인우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낮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우리 먼저 챙기시게끔 해야지. 어머니가 나가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나 이미 알아봤어. 요양원 입소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우리 동남아 여행 다녀오고 나서 바로 처리하자. 임금선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아래층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치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히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오늘 아침에도 혼자 장을 봐온 사람을 가슴 한복판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임금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서연이 로아를 데리고 마트에 나갔습니다. 인우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임금선은 2층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투 위에 요양원 입소 관련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인쇄된 서류였습니다. 임금선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입소자 성명란에 임금선, 보호자란에 박인우,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 옆에 인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30년 새벽 솥단지, 아들 학비, 사업 자금 7억, 곰탕집 간판을 내리던 날의 눈물,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임금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 다시 넣고 서랍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20억. 그 땅 판 돈. 그것은 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댄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죠. 그 땅 파는 쪽으로 진행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인우와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었습니다. 서연은 동남아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고 로아 옷을 골라 넣고 선크림과 수영복을 챙기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임금선은 빨래를 갰습니다. 서연이 문득 임금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일주일 여행 가거든요. 그동안 집 좀 봐주세요. 화분물이랑 택배 수령이요. 그래. 어머니도 좀 편하게 쉬세요. 저희 없으면 청소도 덜 해도 되고. 임금선은 대답하지 않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자기야, 여행 다녀오면 바로 처리해야 하니까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인우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임금선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다 개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을 바라보는 임금선의 눈에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불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불을 어떻게 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캐리어 3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것이 가장 컸습니다. 로아 것은 분홍색이었고 인우 것은 검은색 하드 케이스였습니다. 서연이 거울 앞에서 마스카라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분물은 이틀에 한 번이요. 거실 큰 거는 사흘에 한 번.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은 드셔도 되는데 제 치즈 케이크는 손대지 마세요. 로아 생일용이에요. 임금선은 주방 수건을 개며 말했습니다. 응. 택배 오면 현관 옆에 쌓아두시고 등기 오면 꼭 받아주세요. 인감 필요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어. 아, 그리고 어머니. 서연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저희 없는 동안 어머니 알아서 잘 지내실 거죠?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그 말 끝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그러나 그 뜻은 달랐습니다. 일주일만 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 임금선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수건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인우가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임금선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우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로아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 수영장 갈 거야. 그래, 재미있게 놀아. 간식 사다 줄게. 임금선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입가에만 있었고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선은 창가에 서서
그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집에서 굽히고 있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허리를 폈습니다. 임금선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보내온 서류였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서명을 해뒀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명함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함이었습니다. 임금선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상담 요청했던 임금선입니다. 오늘 직접 찾아뵐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춘천 시내 5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붕대가 풀린 팔에 연분홍 카디건을 걸치고 들어갔습니다. 팔 안쪽엔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임금선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를 보는 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임금선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곰탕집을 팔아 아들에게 사업 자금 7억을 증여한 것. 아들 명의 집에서 사실상 가정부로 살아온 것. 그리고 요양원 강제 입소 서류에 아들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다는 것.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증여하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부양 의무나 동거 조건 같은 것이요. 구두로는 있었죠. 같이 살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문자나 녹음이요. 임금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임금선은 서연의 말을 가끔 녹음해뒀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하다 싶을 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곰탕집 장사를 하며 30년 동안 갈고 닦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흉터가 징그러우니 긴 소매 입으라는 말, 눈치가 있으면 나가라는 말, 요양원 처리하자는 말.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요. 그리고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금선이 물었습니다. 집은요? 지금 그 집이 어머니 증여 자금으로 마련된 거면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임금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죠. 변호사가 처음으로 임금선을 다르게 봤습니다. 눈앞의 이 여성은 절대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임금선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매수자 측에서 계약금 이미 준비됐다고 했거든요. 오늘 계약서 쓰시면 일주일 안에 잔금 처리 가능해요. 임금선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잔금 들어오면 바로 다른 계좌로 넘겨주세요. 제 단독 명의로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사는 집도 급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중개사가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아드님 명의 집이요? 가압류 들어갈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사 쪽에서 직접 연락할 거예요. 중개사가 잠시 임금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다. 임금선이 짧게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주 내내 임금선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택배가 오면 받아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가끔 여행지에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다 잘 있죠? 혹시 등기 온 거 있어요? 임금선이 답했습니다. 응, 잘 있어. 등기는 아직?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고생하세요. 임금선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생하세요. 마지막이 될 고생이었습니다. 출국 닷새째 되는 날, 땅 매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임금선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0억. 그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가치도 없던 땅이라고,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냥 놔두라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 숫자가 됐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항공사 앱을 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는 없었습니다. 낡은 보스턴백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속옷, 카디건, 편한 신발, 남편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노트 한 권. 나머지는 두고 갔습니다. 서연이 사다 줬던 낡은 앞치마, 주방에서 쓰던 물건들, 로아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은 챙겼습니다. 손녀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부모를 보고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주방, 계단. 몇 달 동안 쓸고 닦고 밥 짓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는 현관 매트 아래 두고 왔습니다. 아들 집 열쇠였으니 아들 집에 두고 가는 게 맞았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임금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춘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곰탕집이 있던 골목도, 아들 학교 가던 버스 정류장도, 남편이랑 같이 걷던 호숫가도 다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별이라기보다는 확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틀리지 않았다. 버스가 달렸고 거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권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제주도 가는 거요. 오늘 출발편으로요. 직원이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선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보안구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곰탕솥 앞에서 굽어있던 그 등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내려앉은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춘천과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짭조름한 바람이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얼굴에 닿았습니다. 임금선은 잠깐 멈춰서서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솥단지 앞에서 더운 김을 맡으며 살았는데 이 바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데려가는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우였습니다. 임금선은 화면을 봤습니다. 진동이 2번, 3번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고쳐 메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귀포 쪽으로 가주세요. 숙소 먼저 들어가야 해서요. 기사가 출발했고 임금선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이 많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이렇게 넓은 곳이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좁은 식당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었습니다. 임금선은 창밖을 보면서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서귀포 시내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방은 단출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창문 너머로 귤밭이 보였습니다. 임금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귤밭 너머로 바다가 조금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낮고 선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던 몸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인우 6통, 서연 4통, 모르는 번호 2통이었습니다. 임금선은 잠시 그 목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그 옆에 엎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금선은 생전 처음으로 혼자서 아침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곰탕집을 할 때는 남의 밥을 차렸고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 입맛을 맞췄습니다. 내 입맛대로 먹어본 아침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 시내 골목 안쪽에 작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고등어 회국수라고 쓰인 메뉴판 앞에서 임금선은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서귀포 아침 거리가 보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한 젓가락 들어 올렸습니다. 비렸습니다. 그러나 고소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임금선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가 지나다 싱겁다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거지 걱정도 없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 입국장은 시끄러웠습니다. 동남아에서 돌아온 인우와 서연이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로아가 기념품 봉투를 들고 앞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임금선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박인우 씨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인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봤습니다. 눈이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압류? 박인우 씨 명의 춘천 소재 부동산에 대해 법원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증여 무효 소송도 이미 접수됐고요. 인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임금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로아가 겁먹은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인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위에 붙은 면세점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춘천집에 돌아온 인우와 서연이 발견한 것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임금선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가 주방 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밑반찬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매트 아래 열쇠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열쇠를 들고 오래 봤습니다. 인우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간 거야, 엄마?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긴 어딜 가. 이 집 가압류 걸려 있으니까 팔지도 못해. 소송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돈도 날아갈 수 있고. 인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하지? 자기가 사인한 거잖아. 요양원 서류에. 그게 녹음됐을 수도 있다고.
인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임금선의 핸드폰에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임금선은 서귀포 시내 맛집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흑돼지 구이를 먹었습니다. 생선조림 정식을 먹었습니다. 오메기떡을 사들고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곰탕집을 하면서 30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밥을 차렸고 정작 자신은 서서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천천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우였습니다. 임금선은 오메기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화면을 봤습니다. 달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우와 서연의 사이는 빠르게 틀어졌습니다. 집이 가압류가 걸려 팔리지 않자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야. 처음부터 내가 좀 더 잘해드리자고 했잖아. 인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가 요양원 서류에 사인한 거 벌써 잊었어?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그건 당신이 하라고 해서. 자기야,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밥상이 차려졌다가 엎어졌습니다. 로아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인우의 사업은 이미 임금선의 지원이 끊기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몇 곳이 빠져나갔고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가압류 걸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당분간 친정 가 있을게. 인우가 멍하니 봤습니다. 친정?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나도 좀 생각 정리가 필요해. 서연의 친정은 수원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딸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자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듣고 나서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뭘 가로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다 해드렸는데 그 녹음 파일이 있다며 법원에 제출됐다며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인우 씨는 뭐하고 있어?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은 해봤어? 전화를 안 받아요. 그야 당연하지.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우는 혼자 춘천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차리던 밥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새벽에 부엌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어느 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가 곰탕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 옆에 서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허리가 굽기 전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주도는 봄이 일찍 왔습니다. 서귀포 올레길을 걷는 임금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등산화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 신어보는 등산화였습니다. 발이 편했습니다. 길이 파도 소리를 따라 이어졌고 현무암 위로 이끼가 초록빛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임금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임금선 씨, 저는 박인우 씨 측 지인인데요. 인우 씨가 어머니께 연락이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전화 받아주실 수 있냐고. 임금선이 파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전화 받을 일 없어요. 그래도 아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면 본인이 감당해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도가 또 한 번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하얗게 부서지고 물러갔다가 또 밀려왔습니다. 임금선은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부서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더 크게 왔습니다. 임금선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임금선이 처음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을 때만 해도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단 왔습니다. 멀리 오고 싶었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귀포는 임금선에게 낯선 곳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한 곳이었습니다. 길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느렸습니다. 바다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올레길 초입에서 마주친 부동산 안내판 앞에서 임금선은 발을 멈췄습니다. 서귀포 시내 소형 상가임대 1층 바다 조망 가능. 임금선은 안내판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상가는 아담했습니다. 테이블 4개가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창문이 넓었고 그 창 너머로 귤밭과 그 끝에 걸린 바다가 보였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임금선은 안으로 들어서며 창가에 섰습니다. 30년 전 곰탕집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기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너무 막막했고 남편이랑 둘이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로 할게요.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흰 벽에 작은 원목 선반을 달고 테이블을 4개 놓았습니다. 손글씨로 쓴 메뉴판을 창가에 세웠습니다. 카페 이름을 뭘로 할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임금선 카페. 간판 글씨를 써주러 온 간판집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이름이 제일 정직하니까요. 아저씨가 뭔가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선은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먹 깔고 붓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 그런데 30년 동안 솥단지를 잡고 있던 손이라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귀포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서예 교실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는데 손이 느리고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선이 살아있었습니다. 임금선은 첫 수업에서 붓을 잡고 종이에 먹을 댔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힘 빼세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는 거예요. 임금선이 다시 붓을 댔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복임이라는 68살 할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서귀포에 산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 나가고 혼자 남은 아파트가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져요. 거기선 숨을 참고 산 것 같더라고. 임금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종숙이라는 65살 여성은 남편과 함께 내려왔는데 여기서 귤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처음엔 너무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셋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서예 수업이 끝나면 임금선 카페에 모였습니다. 각자 마시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복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모임 이름 지읍시다. 종숙이 웃었습니다. 무슨 이름이요? 그냥 늦게 핀 꽃 만화라고 해요. 우리 다 늦게 피는 중이잖아요. 임금선이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귤밭 너머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만화. 나쁘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두 테이블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선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유리문 밖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인우였습니다.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예전에 번지르르함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좁아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우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힐끗 봤습니다. 임금선은 커피를 들고 손님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인우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엄마. 임금선은 대꾸하지 않고 다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야.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찾아왔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임금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인우가 카운터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알아. 서연이가 시킨 것도 있지만 내가 막지 않은 것도 맞아. 요양원 서류에 사인한 것도 나야. 다 내 잘못이야. 엄마 한 번만. 임금선은 커피를 다 내리고 나서 천천히 인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40살 아들의 얼굴에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새벽에 손 옆에서 혼자 놀던 아이. 학교 운동회 날 엄마가 오지 못할까봐 울먹이던 아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오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무릎 꿇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서늘했습니다. 내 아들은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서 죽었어. 넌 누구야? 인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임금선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솥단지를 들어온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집도 없고 서연이도 갔어. 사업도 다 무너졌어. 임금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임금선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우야. 응,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내 뒷바라지 하느라 못 산 거, 이제 나한테 돌려줄 거야. 그게 틀린 건 아니지. 인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임금선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됐어. 근데 그게 다야. 문이 닫혔습니다. 인우는 카페 앞 골목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 봄바람이 불었고 귤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를 못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던 그 임금선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인우는 골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을 닫고 임금선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였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면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왔습니다. 임금선은 방파제 난간에 기댔습니다. 붕대가 풀린 팔에는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긴 소매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임금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부엌, 아들 학비 봉투, 남편의 빈자리, 팔린 간판, 찌꺼기가 담긴 그릇, 한밤중 응급실, 요양원 서류 위에 도장.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물러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바다는 여전했습니다. 임금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말을 지금에서야 내뱉는 것처럼. 내 인생은 자식 것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다만 내가 돌려봤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야. 파도가 방파제를 쳤습니다. 하얗게 부서졌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선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우아하게 뒤로 넘긴 백발이 석양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솥단지 앞에서 굽어있던 그 등이 제주도 바다 앞에서 비로소 완전히 펴졌습니다. 그 후로도 임금선 카페는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임과 종숙이 왔고 서예 연습을 마친 손이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가끔 여행객들이 들어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임금선은 붓을 잡는 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예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좋아하는 글귀 하나씩 써보세요. 복임은 건강이라고 썼습니다. 종숙은 감사라고 썼습니다. 임금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획씩. 나. 임금선은 그 글자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참 힘있네요. 임금선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입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눈까지 닿았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